내가 월급 300인데 지금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어떡하냐? 부자가 될 예비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가 열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새해 다짐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 내가 새해 다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돈 새는 곳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팁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 1일 1혼줄이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돈줄남을 찍다 보면은 어쩔 때는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좀 또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가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듣지만 항상 보면은 뭐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돈줄남의 혼줄도 매일 들으면, 근데 저희가 보통 한 3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가 되니까 매일 들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3일에 한 번 정도는 혼줄이 나면 내가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림에 비행기 항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정확한 이 길을 따라서 과연 비행을 할까?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날 때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벗어났구나 그러고 다시 바로잡고 또 조금 가다가 조금 벗어나면 조금 다시 바로잡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벗어나지만 끊임없이 채찍질과 어떻게 보면은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돈줄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해 여러분들 계획을 다 세우셨고 이제 정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돈 좀 열심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입니다. 월급 86%가 고정지출이다. 절반은 30%도 저축이 어렵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설문조사인데요. 주로 보면 목표가 없거나 당장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데 급급하다가 13.4%, 17.9%. 중장기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40%가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86%가 고정지출이 됐을까요? 여러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정지출이라는 거는 내가 전체적인 지출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항상 매달 똑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내 지출의 절반이 넘어간다? 이건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상을 어느 날부터는 그냥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정상화 시킴으로써 이제는 무려 86%가 고정지출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평범함을 거부해야 되고요. 항상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혁신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을 보니까 뭐 남들도 다 그 정도 쓰던데 남들도 교통비, 통신비 다 30만 원, 40만 원 쓰던데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돈줄남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먼저 저축하기 아니었습니까? 먼저 저축하기. 먼저 센 저축을 하고 적은 소비 금액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이 이렇게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득을 보면은 당장 소득을 높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작년도 2022년도 2분기까지 발표된 소득 5분위를 보게 되면
자, 소득 1분위.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는 소득이 119만 원을 벌어서 141만 원을 씁니다. 그래서 매달 22만 4천 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 가구 같은 경우는 1035만 2천 원을 벌어서 647만 원을 쓰니까 매달 388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당장 소득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 지출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부자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고정 지출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정 지출 중에 나쁜 소비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지출은 말이죠. 특징이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 한번 정해져 있으면 그냥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교통비, 통신비, 대출 이자, 그리고 중식비, 커피값, 여러분들이 그다음 모임 회비, 뭐 이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내가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 고정 지출 항목을 보면요. 통신비, 관리비, 주식비, 학원비, 대출이자, 대출원금, 뭐 부모님 용돈, 뭐 동생 용돈,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고정비가 발생을 해요. 자, 우선 교통통신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소득의 5%를 넘으면 비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통비가 내 소득의 5%를 넘는다. 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 사람의 교통비는 얼마가 돼야 되죠? 15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교통비는 우리가 대중교통비는 올해 또 4월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뭐 10만 원이 안 됐어. 근데 자꾸 택시를 타는 습관을 갖게 돼서 한 달에 한 20만 원은 교통비로 쓴다. 그러나 나는 교통비인데 어떻게 아끼냐라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차를 샀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차는 뭐죠? 한마디로 교통수단이죠. 그러니까 교통비가 5%, 아무리 많이 봐준다 하더라도 7%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3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20만 원 이상 이하의 유지비가 나오는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을 자꾸 정상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를 처분해야 돼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자, 관리비 월 소득의 10% 미만. 그러니까 월세나 기본적인 주거 비용은 월 소득의 10% 미만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월급 300인데 지금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어떡하냐? 옮겨야죠. 이걸 지금 내가 살고 있던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 뭐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다음번 여러분 갱신할 때 요즘 뭐 월세도 올라가고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월 소득의 10% 이내로 주거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쓸 때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인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어느 순간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소득의 86%가 고정 지출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지출의 86%가 고정 지출이 되면 정말 바꿀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엥겔 지수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엥겔 지수. 엥겔 지수가 뭐냐? 내 소득에서 식료품비,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제가 1인 가구 가이드를 드렸죠. 300만 원 미만은 25% 넘으면 안 된다. 500만 원 미만은 20% 넘으면 안 된다. 1000만 원 이 정도 되면 한 15%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에서 25%입니다. 만약에 내가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고 하면은 75만 원 이상을 식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식비는 주로 우리가 회사 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점심을 주로 이제 급여에서 중식 보조비로 해결하는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도 있지만 내가 점심을 꼭 사 먹어야 되는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식비 포함해서 외식비, 배달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엥겔 지수에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소득에 걸맞게 25에서 20%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벌써 3가지를 딱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아, 이거 나 3가지 다 오바되는데? 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고정지출 결국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 용돈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자,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경우 뭐 그건 정말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부모님의 용돈 참 이거 어렵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액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 너무 처음에 무리해서 내가 월급 300인데 엄마 내가 30만 원 정도 생활비 용돈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계속 3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액은 좀 되도록이면 작게 그 대신에 지속성을 갖고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기부금이에요. 제가 많이 만나보면 기부금 주로 뭐 헌금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 11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이거는 뭐 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 기부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마치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이체로 습관처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의무감에서 마치 자동이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부금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의 고정지출 안에는 고정관념으로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또 한 번 돌아보고 고칠 수 없을까, 바꿀 수 없을까를 늘 고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앤디가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할 때 그 벽을 팠던 도구가 바로 요겁니다. 친구인 레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굴을 파는데 60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조그만 암석망치로 20년 만에 그거를 해내는 거죠. 결국 남들이 안 될 거다. 야, 그거 뭐 절약한다고 얼마나 되겠어. 그거 어떻게 교통비, 어떻게 통신비, 어떻게 고정지출을 줄이냐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될 예비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라 라는 이야기죠. 평범함을 거부하라.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만 가고픈 곳에 닿게 됩니다. 그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